민우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이랑 다르게 저한테만 엄격하셨잖아요. 형은 아버지랑 붙어 살면서 다 받아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마침 동호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자 동호는 천천히 다가와 민우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민우, 그만해라. 동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내가 또 이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냐? 민우는 동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너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다 누리면서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줘? 아버지 재산도 다 내 거 될 텐데 이제 형이 좀 나서서 나 도와주면 안 되냐? 동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지으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기나 하냐? 아버지 곁에서 도운 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어. 민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허탈해 보였는지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진정으로 잘 살고 싶다면 이제라도 내 욕심과 원망을 내려놔라. 내가 지금 이런 태도로 산다면 누가 너를 돕겠니? 아빠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강도진 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도진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농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도 눈물겹고 웃음 섞인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이는 흙길과 논밭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아침에는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고 저녁이면 개구리 소리가 노래처럼 들리던 곳입니다. 제 부모님은 뼛속까지 농사꾼이셨어요. 아침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저녁 해가 지면 흙 묻은 손으로 밥상을 차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제들은 저를 포함해 6명이었는데 다들 어릴 적부터 꿈이 컸습니다. 하나같이 공부를 잘했고 멀리 도시로 나가겠다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저도 그런 형제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잘 붙질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논밭에서 삽질하고 씨앗 뿌리는 일이 훨씬 재미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진학 대신 농사일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가 좋았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가을이면 벼를 수확하며 느끼는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공부를 포기하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전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땅을 조금 물려받았습니다. 형제들도 제각기 땅을 받았지만 대부분 팔아버리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제가 시골에 남게 된 건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뒤 홀로 논밭을 지키는 제 모습이 외롭다고들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이곳에서 부모님이 남긴 삶을 이어가는 게 제겐 더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마을 이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도진아, 너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 나이 되도록 혼자 살 작정이냐고요. 제가 어쩔 줄 몰라 웃고만 있었더니 이장이 한 여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제 아내, 은희였습니다. 은희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화사하게 웃으며 앉아있던 모습이 마치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말을 못하고 있자 은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세요? 그렇게 단순한 인사가 왜 그리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냐고요?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은희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 뒤에는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러면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줬다는 거야? 은희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어요. 왜요? 고맙지 않아요? 그렇게 은희와 함께 시작된 가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은희가 지어놓은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밤이 되면 별빛 아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했고, 아이들이 자라며 들려주는 웃음소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은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도, 겨울이 되어 논밭이 얼어붙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하더군요. 제가 42살이 되던 해 은희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은희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날 저는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떡하라고 먼저 가.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은희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돌아와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남은 아이들이 제게 매달렸거든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막내는 엄마를 찾으며 울기만 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안고 겨우겨우 달래야 했습니다. 은희를 잃은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는 일까지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아이 밥을 차리고 민우를 등에 업고 재우던 날들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건 큰아들 동호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동호는 동생을 챙기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빠, 민우는 제가 볼게요. 저녁 드시고 푹 쉬세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동호를 보며 저는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짐이 제게 더 큰 시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시작된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녘이면 논밭으로 나가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챙겼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라 힘들긴 했지만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일이 제게는 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어린 것들이 저를 바라보며 배고프다며 손을 내밀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동호는 그 어린 나이에 저를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동호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제 옆에 서서 집안일을 돕거나 동생을 챙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저 이제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게요. 학교 급식비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이답게 놀아야 할 나이인데 이 녀석이 자꾸 저를 어른처럼 대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농사일에 정신이 팔려 동호를 보며 한숨을 내쉴 때도 있었어요. 동호야, 내가 동생을 잘 챙겨줘서 아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하지만 너도 좀 놀고 싶을 땐 놀아라. 이젠 내가 너무 철들어 보여서 아빠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동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 제가 철들어서 좋지 않아요? 동생이 저보다 어리니까 누군가 대신 돌봐줘야 하잖아요. 그 말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동호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그 녀석은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맙다며 등을 두드려주면 동호는 해맑게 웃으며 아빠, 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호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고등학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어서 집에 보태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동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고등학교에 가지 말래? 너까지 나처럼 학교도 못 가고 살 작정이야? 동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요. 저라도 빨리 돈 벌어서 아빠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이 답답했습니다. 동호야, 너 그렇게 살면 평생 후회한다. 내가 왜 학교를 못 나갔는지 알아? 내 할아버지가 농사일로 바쁘셔서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됐어. 난 평생 그게 후회로 남았다. 너는 절대 그런 선택하지 마라. 아빠가 학교는 어떻게든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동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동호는 저를 위해 아무 말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컸습니다. 동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늘 민우를 챙기느라 분주했거든요. 그런데 민우가 점점 제 속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동네에서도 똑똑하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를 이상하게 쓸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잖니? 아빠가 학원비까지 대주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민우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빠가 나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면서 정작 학원비 하나 못 대주면서 뭘 기대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민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형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챙기고 있는지 아니? 너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빠는 정말 더 힘들어진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다오. 민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 말투는 영성에 차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제 걱정대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머리를 자랑하며 형제들에게 간섭하기 시작했고 형인 동우를 무시하는 발언도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지만 제가 보기에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민우가 철이 좀 덜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의 문제는 단순히 철이 덜 들었다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시간이 갈수록 저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밤을 새고 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바쁜데 이래도 되겠어? 그랬더니 민우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빠,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공부 얘기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태도는 어딘가 냉소적이고 건성으로 넘기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단순히 사춘기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뒤부터 그 문제가 단순히 사춘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민우는 서울의 이름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사립은 힘들었기에 국립대를 선택했는데 그건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민우는 집안과 더 멀어졌습니다. 학기 중에는 집에 거의 내려오지 않았고 방학이 되어도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민우가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운 일이 많아졌습니다. 학비는 분명 제가 농사 지으며 힘겹게 마련해 보냈는데 민우가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송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물었죠. 민우야, 아빠가 학비 보내줬잖아.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니?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빠, 서울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사야 할 것도 많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디에 돈을 그렇게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바쁜 농사일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민우의 친구라는 사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남자였는데 얼굴에 어딘가 쾌활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우 친구라는 말에 놀라면서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사람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민우가 아빠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요즘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잘 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사업이라니, 민우가 사업을 한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민우가 사업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다니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 친구는 민우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작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민우가 아빠한테 이런 부탁을 하라고 시킨 겁니까? 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게 민우가 직접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화내실까봐 제가 대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가 직접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친구를 보내 부탁하는 것도 황당했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보낸 돈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얘기까지 꺼내다니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우한테 가서 전하세요. 아빠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등록금과 생활비도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얘기는 본인이 직접 해야지. 친구를 보내서 부탁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친구는 머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사업 얘기를 했더라. 친구까지 보낼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아빠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니? 민우는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빠, 그거 그냥 아이디어 정도예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재미 삼아 해보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거듭 따지자 민우는 결국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아빠가 하루 종일 농사 짓고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냐? 민우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키운 민우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민우와의 그날 통화 이후로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벌어 생활비와 학비를 보낸 돈을 민우가 제대로 쓰지 않고 낭비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 더 큰 걱정은 민우의 변해버린 태도였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지게 자라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와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달 만에 얼굴을 본 민우는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빠, 저 할 얘기가 있어요. 민우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데? 너 요즘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초기 자금으로 친구들과 돈을 모았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돈이 좀 더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우야, 내가 사업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아빠는 그때부터 얘가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도 내가 강행한 거 아니야?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만 믿고 돈을 냈는데 제가 이제 와서 포기하면 다들 곤란해질 거예요. 아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아빠한테 떠넘기려고 하냐? 내가 아무리 내 아빠라도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민우는 그제야 억울한 듯 대들었습니다. 아빠는 왜 늘 저한테만 그렇게 엄격하세요? 형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농사 짓는 거야 아빠가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제 길을 가려고 하는 건데 왜 아빠는 이해를 못 해주시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우와 민우가 비교되는 상황이 늘 불편했지만 민우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 더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대로의 길을 가는 걸 내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냐? 그건 오해다. 아빠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빠로서 용납할 수 없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면 애초에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와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우가 제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제 이름을 사용해 서류를 제출했고 이미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은행 담당자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제 아들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대출 진행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지금 상황에선 서류가 이미 접수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제가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동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동호는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젠 정말 민우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빠를 이용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는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면 아빠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동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아비로서 자식을 내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민우에게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우의 대출 사건은 결국 제가 강하게 나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내 명의를 몰래 사용해서 대출을 시도한 건 범죄야. 아빠가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빠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민우는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빠, 그건 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자 결국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대출건은 정리할게요. 민우가 그렇게 말한 뒤 은행에 직접 가서 서류를 철회했고 사건은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민우와 저는 더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가끔 전화가 와도 대화는 짧게 끝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민우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할 뿐이었지만 민우는 자신의 소식을 굳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우는 그 사건 이후로 저를 더욱 열심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농업 관련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기술과 현대적인 농업 기법을 배워서 저희 농장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우야, 농업 관련 대학에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너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농사일이 좋아요. 아빠랑 같이 일하면 재미있고 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우의 말은 늘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동우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농장에 적용하며 수확량을 늘리고 새로운 작물을 시험적으로 키워보는 일에도 도전했습니다. 밭 한쪽에는 무농약 채소를 심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농장은 조금씩 더 나아졌고 저희 가족의 생계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소식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마지막으로 길게 통화했던 날, 그가 회사 생활이 바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저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특별히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우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기력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괜찮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아빠가 뭐든 도와줄게. 하지만 민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뒤로도 민우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민우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그런 민우를 두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민우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아빠한테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우야,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민우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동우는 민우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우는 포기하지 않고 민우와 다시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런 동우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 다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둘의 길은 참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동우는 형으로서 늘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도와 농사를 함께하던 아이가 결국 농업 관련 대학에 진학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졸업 후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저와 함께 논밭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우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시로 가고 싶어 했고 서울로 대학을 간 이후에는 점점 집과 멀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사원으로 산다고만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아무리 연락을 피하고 멀리 있어도 형제는 형제잖아요. 제가 형으로서 어떻게든 동생이 잘 사는지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동호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는 성격이라 민우에게까지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본인 일을 놓치지는 않을까 염려됐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동호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한테 연락이 닿았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한번 가볼까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봐라. 동생이 힘들면 형이라도 가서 얘기를 들어줘야지. 며칠 뒤 동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민우를 만나고 온 동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이 많고 사람들과도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동호야, 민우는 뭐라고 하디? 동호는 답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만 해요. 그런데 아버지, 민우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동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더군요. 며칠 후 제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물었습니다. 민우야, 동호한테 얘기 들었다.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왜 아빠한테 안 했니? 민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빠도 힘든데 제가 제 문제까지 떠안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넌 내 아들이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몰라? 아빠가 힘들어도 내가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해.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로도 민우와 연락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동호는 그런 민우를 두고 한 번씩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형제니까요. 저는 동호의 그 말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리 셋이 함께하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동호와 함께 밭에서 일을 시작했고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속이 뒤집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흔들리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동호가 놀라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그의 얼굴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동호야,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동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해요. 급히 차를 몰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 몸이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위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이 현실이 아니라 악몽 같았습니다. 동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컥한 듯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호야, 아빠가 요즘 속이 자주 쓰리고 이상하긴 했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 말을 하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동호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야 민우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아빠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아빠가 위암이라더구나.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암이라고요? 제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빠는 어떻게든 버텨볼 생각이니까. 민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저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며칠 후 민우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동호와 제가 거실에서 민우를 맞이했는데 오랜만에 본 민우의 얼굴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입을 여는 순간 저와 동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근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우는 뜬금없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냐? 아빠가 암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민우는 당황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동호 형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형이 미리 아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너 같은 동생 둔 내가 부끄럽다.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형이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챙길 수 있는 상황 아니야? 저는 손을 들며 둘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민우, 너에게 실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꺼내다니. 아빠로서 정말 할 말이 없다. 민우는 제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에요. 민우의 그런 태도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동호는 더 참지 못하고 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텅 빈 대화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전과 달리 매주 주말마다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조차 뜸했던 민우가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니 저는 처음엔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찾아와 주는 게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민우는 제 건강을 챙기는 척하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약 드셔보세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면역력 키우는데 도움이 된대요. 아버지,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동호는 그런 민우를 곁눈질하며 못마땅해 했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농사일을 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민우가 집에 올 때마다 동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우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버지가 미리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빠 재산은 이미 다 동호와 상의해서 농사와 집 유지에 필요한 부분으로 쓰고 있다. 내가 사업을 하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지.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민우는 그 말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생이라서 그런가요? 형은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다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내가 아빠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형과 비교하거나 아빠를 압박하면 그건 내가 더 이상 가족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다. 그러자 민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형한테만 다 주고 저한테는 뭐든 어렵게 하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잘해보려고 이렇게 매주 오고 있는데 그게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세요? 그 순간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더니 결국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형이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리려고 하면 어쩔 건데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거 다 알아요. 저는 형보다 못한 자식이라 그런 거죠? 민우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못된지 알아? 아빠가 너를 형보다 덜 사랑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너는 아빠의 말을 왜 그렇게 곡해하니? 민우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고 동우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 상황에서 동우는 얼굴을 굳힌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동우를 보며 싸늘한 눈빛을 보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랑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아. 형은 어차피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다 가질 거잖아. 나도 내 몫을 가져야 하는데 형이 뭐라고 참견이야? 동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면서 재산 얘기를 꺼내는 게 형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민우는 동우의 말을 무시하려는 듯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은 형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말에 동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우 앞에 다가섰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돕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얘기나 하려고 오는 거라면 차라리 오지 마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동우를 노려보더니 결국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우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언젠가 정신 차릴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아버지 마음 다치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저는 동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참 쓰렸지만 그래도 동우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우와 동우 모두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민우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을 의심하고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민우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도 제 자식이고 제가 키운 아들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민우와 동우가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저는 농장을 포함한 재산을 민우와 동우에게 반반씩 나누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히 내용을 정리한 뒤 공증까지 마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우와 민우를 불러 유언장의 내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동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우에게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동우야, 민우야,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농장과 재산은 너희들에게 반반씩 나눌 거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처음엔 가만히 있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돼요. 형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농사일도 돕고 아버지한테 받아간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반씩 나누는 게 공평한가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형이 아빠와 같이 일하면서 농장을 지키고 살림을 꾸린 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내 몫에서 빼앗아 간 게 아니다. 그러자 민우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형이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지금껏 혼자서 고생만 했다고요. 그런데도 반씩 나누자고요. 형이 나보다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동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민우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제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그만해라. 내가 지금 아빠와 형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너도 어른이고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구냐? 아빠가 너를 키우며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내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냐? 민우는 오히려 더 흥분하며 대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말이 틀렸나요? 형이랑 저는 똑같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왜 늘 형만 편들어요? 그 순간 동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너 그만해. 아버지께 그렇게 소리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건 정말 못 봐주겠다. 민우는 동우에게도 대들며 말했습니다. 형은 조용히 있어. 형이야말로 다 가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동우는 한 걸음 다가섰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됐다. 동우야, 더는 말하지 마라. 민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아빠는 내 말에 답을 줄 거다. 저는 민우와 동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너에게 실망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아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아빠의 유언장은 다르게 쓰일 거다.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모든 재산은 동우에게만 줄 거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아빠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난동을 부리며 가족을 갈라놓는 모습만 보여줬다. 내가 그렇게 탐내던 재산, 이제는 내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동우는 한숨을 내쉬며 민우를 노려보더니 조용히 제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뒤돌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동우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으니까요. 민우가 집을 나간 이후 제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워야 했다는 사실이 아팠지만 민우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동호는 제 곁에서 묵묵히 농사일을 돕고 제 건강을 챙기며 예전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우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동호는 가끔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그때 가서도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호야, 아빠도 그걸 바란다. 하지만 민우가 지금처럼 욕심만 부리고 남 탓만 하면서는 안 된다.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동호는 저를 더욱 세심히 챙겼고 농사일도 혼자서 훌륭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동호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몰라도 동호는 정말 대단한 아들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동호가 밭일을 나간 사이였고 저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옷도 허름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웬일이냐? 내가 떠나고는 처음 보는구나.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너 그동안 아빠와 형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너는 아빠가 죽기 전에 너한테 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니? 민우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은 없다. 내가 내 욕심과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아빠가 뭘 해줘도 똑같다. 민우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이랑 다르게 저한테만 엄격하셨잖아요. 형은 아버지랑 붙어 살면서 다 받아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마침 동호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자 동호는 천천히 다가와 민우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민우, 그만해라. 동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내가 또 이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냐? 민우는 동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너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다 누리면서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줘? 아버지 재산도 다 내 거 될 텐데 이제 형이 좀 나서서 나 도와주면 안 되냐? 동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지으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기나 하냐? 아버지 곁에서 도운 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어. 민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허탈해 보였는지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진정으로 잘 살고 싶다면 이제라도 내 욕심과 원망을 내려놔라. 내가 지금 이런 태도로 산다면 누가 너를 돕겠니? 아빠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민우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동호와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제 결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동호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농장을 지키며 아버지로서의 저를 지탱해준 동호가 그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호는 변함없이 농장을 잘 키워갔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과 작물을 나누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호 덕분에 농장은 점점 더 번창했고 마을에서도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감자 농사를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해요. 마을 이장님이 지원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셔서요. 동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하는 일이라면 아빠는 항상 믿는다. 동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가 지켜온 이 농장을 더 멋지게 만들어 보이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민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였지만 그쪽에서 먼저 걸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민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항암 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연락이 끊어진 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루는 동호가 농장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우 생각이 나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저 놈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게 맞는 일인지 고민이 된다. 동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도 결국엔 아버지를 생각할 겁니다. 민우가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동호야,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다. 그 후로도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민우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분명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미련이 남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화해를 시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며 민우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던 제 자신을 보며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민우야, 너도 아버지를 한 번쯤은 떠올리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와 형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고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손을 내미는 게 옳은 선택일지 아니면 더 기다리는 게 나을지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우와 제가 어떤 관계로 남게 될지 그건 아마 세월이 말해줄 겁니다. 늘 부족한 아버지로서 두 아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다시 돌아와 줄 날이 오기를 그날만큼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